안녕하세요. 저는 지은이라고 합니다. 올해 35살이고 남편 민준 씨와 결혼한 지 딱 8년이 되었어요. 이 8년 동안 아마 아무도 믿지 않으시겠지만 우리는 단 한 번도 합방한 적이 없어요. 그이가 원치 않았던 게 아니라 제가 줄곧 거부했죠. 그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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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게 다가오려 할 때마다 저는 온갖 이유를 대며 피했어요. 몸이 안 좋다거나 피곤하다거나 아니면 여자는 정숙해야 하고 지조를 지켜야 하고 지조를 지켜야 하고 민준 씨는 성격이 정말 온순한 사람이에요. 결혼 첫 해에는 제게 다가와서 혹시 불편한 점이 있는지 고칠 부분이 있다면 함께 고치자고 이야기하려 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았고 결혼 전에는 도리를 넘어서는 안 되며 결혼 후에도 천천히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이는 정말 그 말을 믿고는 서두르지 않겠다며 저를 기다려주겠다고 했어요. 평소 집에서는 우리가 방을 따로 썼어요. 그이는 안방을 쓰고 저는 작은 방을 썼죠. 매일 아침 그이는 저보다 일찍 일어나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며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푹 끓인 죽과 아삭하게 무친 반찬들은 모두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었죠. 제가 일어날 때쯤이면 그이는 이미 상을 차려놓고 제가 식탁에 앉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식사 중에는 늘 제 밥에 반찬을 얹어주며 저녁에는 뭘 먹고 싶은지 묻곤 했어요. 솔직히는 늘 제 밥에 반찬을 얹어주며 솔직히 말해서 그이는 제게 정말 흠잡을 데 없는 남편이었어요. 가끔은 저 스스로도 그이에게 너무 미안한 건 아닐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이와 합방할 생각을 하면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그 벽을 넘을 수 없을 것 같았죠. 한 번은 그이 생일날 술을 좀 마셔서 평소보다 용기가 생겼는지 저녁에 작은 방 문을 두드리더군요. 목소리에는 약간의 서운함이 묻어 있었어요. 민준 씨, 억지 부리지 마요. 목소리에는 약간의 서운함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지 벌써 5년인데 언제쯤 나를 받아들여 줄 거야.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말했잖아요. 계속 이러면 저 친정으로 돌아갈 거예요. 제가 친정으로 돌아간다고 하자 그이는 금방 기세가 꺾였어요. 잠시 후 그이가 작게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고 이내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죠. 그날 밤 저는 사실 잠을 잘 못 잤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이의 서운해하던 목소리가 맴돌았죠.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저에게는 저만의 고집이 있었고 그이가 저를 정말 아낀다면 계속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후 몇 년 동안 그이는 그런 이야기를 잘 꺼내지 않았어요. 여전히 예전처럼 제게 잘해주었죠. 매일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퇴근하면 장을 봐와서 저녁을 해줬어요. 집안의 수도, 전기 요금이나 관리비 같은 것도 모두 그이가 신경 썼죠. 가끔 제 친구들은 지은아, 너 정말 복이 많다. 이렇게 너를 아껴주는 남편을 만나서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라고 말하곤 했어요. 저는 그때마다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 한국편으로는 좀 찔렸어요. 하지만 그 죄책감은 곧 그이에 져요. 그이가 잘해주니 저도 그이와 잘 살면 되지. 합방하지 않는 게 뭐가 문제냐고요. 어차피 제가 그이에게 미안할 짓을 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 평온한 날들이 오래가지 못하고 깨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것도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로 말이죠.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어요. 민준 씨는 여전히 일찍 일어나 제 아침을 준비해 주었죠. 제가 좋아하는 단호박죽과 오이무침이었어요. 식사 중에는 그이가 오후에 회사 일정이 바쁘지 않으니 마트에 갈 생각인데 먹고 싶은 게 있는지 묻더군요. 저는 그때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던 터라 대충 아무거나 괜찮아요. 알아서 사와요라고 대답하며 고개도 들지 않았어요. 그이도 아무 말 없이 식사를 마친 후 설거지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출근했어요. 떠나기 전에는 저녁에 돼지갈비찜을 만들어줄 테니 집에서 기다리라고 말했죠. 저는 또 응 하고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정말 철이 없었어요. 오후에 저는 집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막 재미있는 부분에 접어들었을 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원래 받지 않으려 했는데 계속 전화가 와서 짜증이 나 전화를 받았어요. 막말을 하려는데 전화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주 씨 가족 되십니까? 그분이 회사에서 갑자기 쓰러지셔서요. 저희가 이미 구급차를 불렀고 지금 서울중앙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빨리 와주세요.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탁 하고 소파에 떨어졌어요. 머릿속은 옹 하는 소리와 함께 새하얘졌죠. 쓰러졌다고? 민준 씨가 왜 쓰러져? 평소에 몸도 괜찮았잖아? 가끔 감기에 걸리는 건 말고는 별다른 병도 없었는데?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는 급히 휴대폰을 주워들고 재킷을 움켜쥐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택시를 잡을 때 제 손은 계속 떨렸고 기사님께 주소를 말할 때 목소리까지 떨렸어요. 기사님이 제가 급한 걸 보고 빨리 운전했지만 저는 여전히 너무 느리다고 느꼈어요.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어요. 그이가 혹시 잘못되는 건 아닐까 생각하다가도 분명 피곤해서 그런 걸 거야. 좀 쉬면 괜찮아질 거야. 하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막 들어서니 흰 가운을 입은 의사와 간호사 몇 명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작업복을 입은 두 사람이 있었는데 아마 그이의 직장 동료들인 것 같았어요. 저는 급히 달려가 한 간호사를 붙잡고 물었어요. 간호사님, 민준 씨가 어디 있어요? 방금 구급차로 실려온 쓰러진 사람 말이에요. 간호사는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보호자 되시죠? 환자분은 지금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소식이 있으면 의사 선생님이 나오실 겁니다. 라고 말하고는 황급히 가버렸어요. 응급실 문은 닫혔고 위에 켜진 빨간 불빛은 제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의자를 찾아 앉았고 그 두 동료가 다가와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그들은 오후에 출근했을 때 민준 씨가 농담도 하고 웃기도 했다고요. 그러다 그이가 머리가 좀 어지럽다며 책상에 엎드려 쉬겠다고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미동도 없더래요. 한 동료는 형수님, 민준이 형은 회사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가끔 프로젝트 때문에 밤늦게까지 야근하는 일도 많았고 아플 때도 출근했죠. 저희가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렸는데 형은 늘 형수님을 돌봐야 하니 돈을 더 벌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라고 덧붙였어요. 동료의 말을 듣자 제 코끝이 시큰해지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이가 힘들게 일한다는 건 알았지만 저는 한다는 건 알았지만 저는 한 번도 그이가 피곤한지 일은 어떤지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응급실 밖에서 기다리는 매 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어요. 저는 복도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며 응급실 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마음속으로는 몇 번이고 기도했죠. 민준 씨, 제발 아무 일 없어야 해. 당신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나 어떻게 살라고? 하지만 그렇게 초조하고 두려워하는 와중에도 마음 한편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이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죠. 지난 몇 년 동안 그이가 예전보다 많이 말랐고 가끔 밤에 잠에서 깨면 그이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보곤 했는데 그때는 그이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죠.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그이가 아팠는데 저에게 말하지 않았던 건 아닐까요? 제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응급실 불이 꺼지고 문이 열렸어요. 흰 가운을 입은 의사 한 분이 걸어 나왔죠. 저는 급히 달려가 의사의 팔을 붙잡았어요. 목소리까지 떨렸죠. 선생님, 선생님, 그이 어때요? 의사는 제가 잡은 팔이 조금 뒤틀렸는지 제 손을 살며시 떼어내고는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어요. 말투는 매우 단호했죠. 보호자분, 먼저 진정하세요. 환자분은 일단 위기는 넘겼지만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낙관적이지 않다는 네 글자를 듣자마자 제 다리는 풀려버렸고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다행히 옆에 있던 간호사가 저를 부축해 주었죠. 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의사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그이 도대체 무슨 병이에요? 평소에는 건강해 보였는데 왜 갑자기 쓰러지고 상황도 안 좋다는 거예요?
의사는 안경을 고쳐 쓰고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들춰보았어요. 환자분은 이번에 급성부심 기능부전으로 인한 쇼크였습니다. 검사 결과 장기적인 내분비계 불균형과 경미한 우울증 경련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전문 용어들은 제게는 너무 어렵게 느껴졌어요.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의사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그 말씀하시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 병들이 그이가 쓰러진 것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혹시 퇴사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건가요? 피로도 한 가지 원인이지만 주된 원인은 아닙니다. 의사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고 저는 마음이 섬뜩해졌어요. 저희가 환자분과 기본적인 대화를 나누었는데 결혼 8년 동안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맞습니까? 그 말이 나오자마자 제 얼굴은 순식간에 붉어졌어요. 마치 사람들 앞에서 옷이 벗겨진 것처럼 수치스럽고 당황스러웠죠. 말까지 더듬거렸어요. 의사 선생님, 그게 그의 병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건 우리 집안일인데요. 당연히 관계가 있습니다. 의사는 목소리를 약간 높였고 말투에는 약간의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어요. 오랜 기간 정상적인 친밀한 관계가 없으면, 인체 호르몬기가 없으면, 인체 호르몬기이란 관계가 없으면, 특히 남성에게서는 내분비계 이상 문제가 쉽게 발생하죠. 게다가 환자분은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감정이 있어도 잘 표현하지 않고 오랫동안 억눌러 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부신 기능 이상을 유발하기 쉽고 우울증까지 올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고 머릿속은 웅웅 울렸어요. 의사가 나중에 한 말들은 제대로 들리지 않았죠. 알고 보니 그이의 병이 제가 줄고 탑방을 거부한 것과 관련이 있었다니 저는 이 일이 그이를 병들게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그것도 이렇게 심각한 병일 줄이야. 의사는 제가 멍하니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이어서 말했어요. 또 한 가지, 검사 과정에서 환자분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진정제를 복용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혹시 몰래 약을 드시고 계셨던 건 아닐까요? 약을 먹었다고요. 저는 깜짝 놀라 정신을 차렸고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그이가 약 먹는 걸 본 적 없는데요. 그이는 평소에 감기약도 잘 안 먹는데 어떻게 진정제를 먹어요? 그건 보호자분께서 더 신경 쓰셔야 할 부분입니다. 의사는 수첩을 덮으며 말했어요. 환자분은 지금 관찰 기간 중이고 앞으로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신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죠. 부부로서 서로 잘 소통하셔야 합니다. 이 병은 두 분의 결혼 생활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이전과 같다면 환자분의 몸은 회복하기 어려울 겁니다. 의사는 말을 마친 후 간호사에게 몇 마디 당부하고는 돌아서서 가버렸어요. 저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고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진정제라니. 민줄 씨가 진정제를 몰래 먹고 있었다니. 저는 왜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2년 전쯤 그의 방을 정리하다가 베개 밑에서 작은 약병을 발견했던 것이 떠올랐어요. 그때 제가 무슨 약이냐고 묻자 그이는 그냥 평범한 비타민이라고 말했죠. 저는 별 생각 없이 다시 제자리에 놓아두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이는 분명 저를 속인 거예요. 그때 그이는 분명 저를 속인 거예요. 그 약병 안에 든 것이 의사가 말한 진정제였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그이가 밤에 잠을 잘 못 잤던 것던. 그때 저는 그이가 시끄럽다고 생각해서 잠 좀 자라고 너무 뒤척이지 말라고 여러 번 말했어요. 이제 알았어요. 그이는 잠을 자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니라 잠을 잘 수 없었던 거예요. 마음에 쌓인 답답함과 몸의 불편함 때문에 생각할수록 무섭고 생각할수록 후회스러웠어요. 이 8년 동안 그이는 제게 그렇게 잘해주고 모든 것을 저에게 맞춰주었죠. 그런데 저는요? 저는 저만의 하찮은 고집만 생각하고 그이의 감정은 한 번도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이의 건강은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죠. 그이가 아프고 몰래 약을 먹고 있는데도 저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니. 저는 정말 형편없는 아내였어요.
제가 자책하고 있을 때 간호사가 다가와 환자분이 일반 병실로 옮겨졌으니 가서 볼 수 있지만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지 말고 잘 쉬게 하라고 말했어요. 저는 급히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얼굴에 눈물을 닦으며 간호사를 따라 병실로 향했어요. 병실 문 앞에 다다르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 일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죠. 그이가 저를 보면 의사가 했던 말이 떠올라 슬퍼하거나 화를 낼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안 볼 수도 없었죠. 그이는 제 남편이고 지금 아프니 제가 돌봐야 하니까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는 조용히 병실 문을 열었어요. 민준 씨는 경산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감겨 있었죠. 너무나 하얗게 보였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에 그이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제가 온 것을 보고는 입꼬리를 움직여 웃으려 했지만 웃지 못하고 작게 말했어요. 지은아, 왔어? 저는 경산에 누워있는 허약한 민준 씨를 보며 코끝이 찡해졌고 눈물이 또 터져 나올 것 같았어요. 저는 급히 다가가 그이의 손을 잡았죠. 그이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온기가 하나도 없었죠. 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준 씨, 기분은 어때요? 어디 불편한 데는 없고요. 그이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피곤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한숨 자는 괜찮아질 거야. 걱정하지 마. 회사에는 이미 팀장님께 휴가를 냈으니 당분간 출근 안 해도 돼. 이 지경인데도 그이는 회사 일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제 마음은 더욱 불편해졌죠.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그이의 손을 꼭 잡았지만 머릿속으로는 저절로 옛날 일들이 떠올랐어요. 제가 무심코 지나쳤던 사소한 일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죠. 결혼 3년째 되던 해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민준 씨가 돌아올 때 건강검진 결과표를 들고 왔던 것이 기억나요. 제가 검사 결과가 어떠냐고 묻자 그이는 다 괜찮고 별 문제 없다고 말했죠. 하지만 나중에 제가 우연히 그이 서랍을 뒤지다가 맨 아래에 숨겨져 있던 그 건강검진 결과표를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내분비계 검사 권유라는 항목이 적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왜 저에게 말해주지 않았냐고 묻자 그이는 의사가 그냥 써놓은 거고 별일 아니라고 말했죠.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이의 내분비계에는 이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단지 제가 걱정할까봐 저에게 숨겼던 거죠. 그리고 몇 년 전 그이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께서 늘 우리에게 아이를 가지라고 재촉하셨어요. 전화할 때마다 언제쯤 손주를 안겨줄 거냐고 물으셨죠. 시어머니께서 물을 때마다 민준 씨는 급히 둘러대며 우리가 아직 젊으니 좀 더 노력해서 여건이 더 좋아지면 아이를 갖자고 말했어요. 그때 저는 그이가 말을 잘해서 제가 많은 압박을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야 알았어요. 그이는 우리가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핑계를 댔던 거예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한편으로는 어르신들의 재촉을 감당해야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 생각까지 헤아려야 했으니 말이죠. 작년 겨울 그이가 감기에 걸려 기침을 심하게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병원에 가보라고 하자 그이는 괜찮다며 감기약만 먹으면 된다고 했죠. 하지만 감기약을 며칠 먹어도 기침은 낫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밤에는 기침 때문에 잠도 못 잘 정도였죠. 제가 화를 내며 빨리 병원에 가라고 하자 그이는 마지못해 갔어요. 돌아올 때 그이는 약을 들고 와서 의사 선생님이 그냥 감기라며 약 먹으면 나을 거라고 말했다고 했자 그이는 의사가 혹시 문제 있을까봐 찍어보라고 말했다고 했죠. 하지만 나중에 제가 그이의 외투 주머니에서 엑스레이 촬영 결과지를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이제야 알았어요. 그때 그이의 몸은 이미 좋지 않았던 거예요. 단지 그이는 제가 걱정할까봐 저에게 숨겼고 제가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숨겼던 거죠. 그리고 그이가 몰래 약을 먹은 일도요. 예전에 베개 밑에서 발견했던 그 작은 약병 외에도요. 그 작은 약병 외에도 작년 여름에는 작년에는 그이의 서류 가방에서 약병을 해서 약병하느라 전영양제라고 믿었죠.
이에 적힌 글자는 제가 몰랐죠. 제가 무슨 약이냐고 묻자, 제가 무슨 약이냐고 묻자 그이냐고 묻자. 우울증이나 내분비계 불균형을 치료하는 약이었을지도 모르죠. 그이는 저에게 자신의 병세를 알리지 않기 위해 그렇게 많은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생각할수록 죄책감이 들었고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어요. 민줄 씨는 제가 오는 걸 보고는 안절부절 못하며 일어나 앉으려 했어요. 저는 급히 그이를 누르며 움직이지 마요. 그냥 편히 누워 있어요라고 말했죠. 그이는 허약한 목소리로 지은아, 울지 마. 나 정말 괜찮아. 나 정말 괜찮아. 며칠 있으면 퇴원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민준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침대 옆에 엎드려 울면서 말했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좀 더 일찍 당신을 신경 썼더라면, 제가 좀 더 일찍 당신 말을 들었더라면 당신은 아프지 않았을 거예요. 다 제 잘못이에요. 민준 씨는 제 등을 살며시 토닥이며 한숨을 쉬고는 말했어요. 바보 같은 아가씨, 당신 잘못 아니야. 내가 몸이 안 좋았던 거지. 당신 잘못 아니니까 자책하지 마. 그이가 이렇게 말할수록 제 마음은 더욱 아팠어요. 이 지경인데도 그이는 저를 먼저 생각하고 저를 위로해주고 있었죠. 저는 예전에 정말 이기적이었어요. 제 감정만 생각하고 그이의 생각은 한 번도 고려하지 않았고 그이의 몸은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으니 말이죠. 저는 정말 나쁜 년이에요.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 한 분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체온계와 혈압계를 들고 있었죠. 보호자분, 잠시 비켜주세요. 환자분 체온과 혈압을 재겠습니다. 저는 급히 눈물을 닦고 일어나 자리를 비켜주었어요. 간호사는 민준 씨의 체온을 재고 혈압을 측정한 후 말했어요. 체온은 정상이고 혈압도 괜찮은데 아직 좀 낮네요. 보호자분, 환자분께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많이 드리고 물도 많이 마시게 해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어요. 간호사가 나간 후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민준 씨는 저를 보며 말했어요. 지은아, 피곤하면 집에 가서 좀 쉬어. 여기 간호사도 있으니까 계속 옆에 안 있어도 돼. 안 피곤해요. 그냥 여기서 당신 옆에 있을게요. 저는 그이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예전에는 늘 당신이 저를 돌봐줬잖아요. 이제 당신이 아프니까 제가 당신을 돌봐야죠. 민줄 씨는 살짝 웃고는 더 이상 말없이 눈을 감고 천천히 잠들었어요. 저는 침대 옆에 앉아 그이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마음속으로 맹세했어요. 앞으로 꼭 그이를 잘 돌보고 그이와 잘 소통할 거라고요. 꼭 그이의 몸이 빨리 회복되도록 할 거예요. 어떤 노력을 하든 제가 예전에 그이에게 소홀했던 것을 모두 만회할 거예요. 민준 씨가 잠든 후에도 저는 침대 옆에 앉아 그이의 얼굴을 보며 여전히 후회스럽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이가 깨어나면 꼭 속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예전의 오해와 제 생각을 모두 말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그이에게 숨기지 않을 거라고요. 할 시간여가 지났을까 병실 문이 살짝 두드려졌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있었어요. 짙은 남색 재킷을 입고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좀 낯이 익다 싶었는데 생각해보니 민준 씨의 절친한 친구인 이 형이었어요. 예전에 우리가 결혼할 때도 들러리를 서줬고 나중에 몇 번 함께 식사도 했었죠. 이 형은 저를 보고 웃으며 말했어요. 이 형님 오셨어요? 어서 앉으세요. 그이는 잠들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일단은 괜찮다고 하셨는데 잘 쉬어야 한대요. 이 형은 과일 바구니를 침대 옆 탁자에 놓고 의자를 단디 앉았어요. 병상에 누워있는 민준 씨를 보며 한숨을 쉬었죠. 이 녀석은 정말 너무 열심히 해. 평소 회사에서 무슨 일이든 앞장서서 하고 야근도 밥 먹듯이 해. 내가 너무 무리하지 말고 몸 좀 챙기라고 여러 번 말했는데 늘 집에는 네가 있으니 너를 돌봐야 하고 돈을 더 벌어야 나중에 더 잘 살 수 있다고 말했어. 이 형의 말을 듣자 제 눈가가 또 붉어졌어요. 민준 씨는 이 가정을 위해 저를 위해 정말 많은 것을 희생했는데 저는 예전에 그이의 수고를 전혀 헤아리지 못했고
그이가 하는 모든 일이 단연하다고만 생각했으니 말이죠. 이 형은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이어서 말했어요. 재수 씨, 사실 제가 몇 년 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일이 하나 있어요. 재수 씨, 사실 제가 몇 년 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일이 하나 있어요. 늘 말하고 싶었지만 재수 씨가 기분 나빠할까봐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으며 약간 긴장했어요. 저는 이 형에게 이 형님, 무슨 일인데요? 무슨 일인데요? 라고 물었죠. 이 형은 한숨을 쉬며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재수 씨는 민준이와 결혼한 이 8년 동안 혹시 합방을 한 건 아니 8년 동안? 혹시 합방을 한 번도 아니죠? 그 질문에 제 얼굴은 순식간에 붉어졌어요. 지난번 일사가 물었을 때처럼 수치스럽고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죠. 한 3년 전쯤인가 우리 둘이 술을 마셨는데 민준이가 술에 취해서 속풀이를 하더군. 너를 정말 좋아하고 너와 잘 살고 싶지만 네가 줄고 탑방을 원치 않아서 너무 힘들다고. 하지만 너한테 화도 못 내고 네 부모님께도 말 못한다고 네가 상처받을까봐 걱정된다고 말이야. 너와 이야기해보려 했지만 네가 늘 온갖 이유를 대며 피해서 어쩔 수 없이 기다릴 수밖에 하고 했어. 이 형의 말을 듣자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어요. 민준 씨가 이렇게 힘들어하면서도 저에게 한 번도 화를 낸 적 없고 늘 저에게 그렇게 잘해주었다니. 이 형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정말 좋은 승진 기회가 있었어. 본사 부서장으로 갈 수 있는 자리였는데 월급도 많이 오르고 큰 아파트도 받을 수 있었지. 그때 우리 모두 민준이한테 빨리 지원하라고 권했어. 정말 좋은 기회라고 말했어. 정말 좋은 기회라고 말이야. 그런데 민준이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결국 기회라고 말이야. 너 혼자 집에 있으면 누가 밥을 해주고 누가 말동무가 되어줄지 걱정된다고 말이야. 재수 씨, 이 녀석 정말 바보 아니야? 그렇게 좋은 기회를 너 걱정 때문에 포기하다니.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펑펑 쏟아냈어요. 마음이 칼로 베인 듯 아팠죠. 민준 씨가 저 때문에 이렇게 좋은 승진 기회를 포기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만약 그때 그이가 본사로 갔더라면 지금쯤은 분명 승승장구해서 더 좋은 삶을 살고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이는 저 때문에 낮은 월급을 받으며 원래 자리에서 매일 힘들게 일하고 저의 식사와 생활까지 돌봐야 했다니. 그리고 말이야. 이 형이 또 말했어요. 얼마 전 민준이가 나한테 몸이 계속 안 좋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가끔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했어. 내가 빨리 병원에 가보라고 했더니 괜찮다며 그냥 좀 피곤해서 그렇다고 말했지. 그러면서 만약 자기가 병원에 가면 누가 너에게 밥을 해줄 거냐고. 너는 분명 또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텐데 몸에 안 좋다고 말했어. 이 녀석은 정말 그런 사람이야. 모든 일을 늘 너를 먼저 생각하고 자기 자신은 한 번도 생각 안 해. 저는 입을 막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말도 할 수 없었죠. 민준 씨는 이미 오래전부터 몸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저를 돌보려고 계속 병원에 가지 않고 버텼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심각한 지경까지 와서 쓰러지고 입원하게 된 거죠. 다 제 잘못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일을 좀 더 신경 쓰고 그이의 불편함을 좀 더 일찍 알아차리고 좀 더 일찍 병원에 가라고 했더라면 바로 그때 민준 씨가 깨어났어요. 그는 눈을 뜨고 이 형을 보고는 웃으며 말했어요. 이 형님, 어떻게 오셨어요? 이 형은 어떻게 일어나 침대 옆으로 다가가 말했어요. 회사 동료들한테 네가 입원했다고 들어서 와봤어. 기분은 어때? 기분은 어때? 괜찮아. 다 좋아. 다 좋아. 다 좋아. 겐출 씨가 말하고는 저를 보더니 제가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급히 물었어요. 지은아, 왜 또 울어? 혹시 이 형이 나쁘게 하는 말을 했어요. 저는 눈물을 닦고 침대 옆으로 다가가 민준 씨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민준 씨,
미안해요. 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예전에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당신을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고 또 당신을 위해 그렇게 좋은 기회를 포기하게 만들었으니 제가 정말 미안해요. 민준 씨는 살짝 웃으며 허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바보 같은 아가씨, 당신 잘못 아니야. 그런 건 다 내가 자원해서. 이 형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민준아, 네가 너무 지은이를 오냐오냐 한다. 됐어. 너희 둘이 편하게 얘기해. 나는 방해하지 않을게. 이 형이 나간 후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민준 씨를 보며 죄책감과 후회로 가득 찼어요.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는 것은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죠. 저는 행동으로 그이에게 보상해야만 했어요. 앞으로 꼭 그이를 잘 돌보고 그이와 잘 살아서 다시는 그이를 서운하게 하지 않을 거라고요. 이 형이 간 후에도 저는 침대 옆에 앉아 민준 씨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마음속에 큰 바위가 얹힌 듯 숨쉬기 힘들었어요. 그이는 여전히 저를 먼저 생각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큰 비밀을 숨기고 8년 내내 그이를 속였으니 말이죠. 이제 더 이상 숨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더 숨기면 정말 그이에게 너무 미안할 것 같았어요. 민준 씨는 제가 계속 아무 말 없이 자신만 쳐다보자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은아, 왜 그래? 혹시 또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있으면 나한테 말해줘. 혼자 담아두지 말고.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용기를 내어 고개를 들어 그이를 쳐다보았어요. 눈물이 또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죠. 민준 씨, 할 말이 있어요. 이 일은 제가 8년 동안 당신에게 숨겨왔던 일인데 이제는 꼭 말해야겠어요. 그이는 제가 진지한 표정인 것을 보고 잠시 멍하니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해봐. 듣고 있어. 사실 제가 줄곧 당신과 합방하기를 원치 않았던 건 제가 보수적이어서도 아니고 제가 준비가 안 되어서도 아니었어요. 제 마음속에는 늘 다른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 목소리는 떨렸고 한 글자 한 글자가 제 뺨을 때리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은 제 첫사랑이었어요. 우리는 대학교 때 만났는데 그때 우리는 정말 좋았고 거의 결혼할 뻔했죠. 그런데 나중에 그이 집안에서 반대해서 그이는 저와 헤어지고 타지로 떠났어요. 민준 씨의 눈빛은 순식간에 어두워졌어요. 그는 저를 쳐다보며 입술을 움직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이와 헤어진 후 저는 너무 힘들었고 그이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부모님께서 제가 나이가 적지 않으니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야 한다며 재촉하셨죠. 그분들이 당신을 저에게 소개해 주셨는데 당신이 좋은 사람이고 성실하고 착해서 저를 잘 돌봐줄 거라고 말하셨어요. 그때 제 마음도 혼란스러웠고 어쩌면 결혼하면 그 일을 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당신과 결혼했어요. 결혼 후 당신과 잘 살려고 노력했지만 저는 여전히 그 일을 잊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늘 그이가 언젠가는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혹시 저를 찾아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줄곧 당신과 합방하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혹시 그이가 돌아오면, 제가 그이가 돌아오면, 제가 그이야 돌아오면, 제가 그래야면 저는 늘 한 가닥 희망을 품고 그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이 모든 말을 하고 나자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침대 옆에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 말들은 8년 동안 제 마음속에 억눌려 있었는데 오늘에서야 드디어 밖으로 나왔지만 저는 조금도 홀가분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힘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한 것이 너무 이기적이고 민준 씨에게 너무 미안하다는 것을 알았죠. 제가 그이의 8년 결혼 생활을 망쳤고 저에 대한 그이의 신뢰와 헌신을 망쳤으니 말이죠. 민준 씨는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너무 길어서 저는 그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였죠. 그러다가 저는 그이가 작게 한숨 쉬는 소리를 들었어요. 목소리에는 약간의 쉰 기운이 섞여 있었죠. 그러니까 이 8년 동안 나에게 잘해주고 나와 함께 살았던 모든 순간이 그저 타협이었고 당신 마음속에는 늘 다른 사람이 있었고 나를 한 번도 당신의 남편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다는 말이야.
저는 고개를 들어 그의 붉어진 눈을 쳐다보았어요. 마음이 칼로 베인 듯 아팠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다시 급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민준 씨. 저도 나중에는 당신이 저에게 잘해주는 것을 알았고 당신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일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제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었죠. 제가 잘못했어요. 당신을 속여서는 안 됐고 이렇게 오랫동안 당신을 붙잡아 두어서는 안 됐어요. 정말 미안해요. 그럼 지금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건 내가 이번에서 죄책감을 느껴서요? 아니면 드디어 마음을 정하고 그 일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해서요? 그이는 저를 쳐다보았고 눈빛에 실망과 고통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말을 더듬거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사실 저 자신도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그이가 저 때문에 그렇게 많은 희생을 하고 이렇게 심하게 아픈 것을 보고 드디어 깨달아서인지 몰랐어요. 저는 그저 더 이상 이렇게 계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죠. 더 이상 그이를 속여서도 안 되고 저 자신을 속여서도 안 된다는 것을요.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게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아요. 제가 당신에게 미안해요. 당신이 저를 어떻게 보라든 다 받아들일게요. 당신이 저와 이혼하고 싶다고 해도 동의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그의 눈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했어요. 민준 씨는 또 잠시 침묵하다가 작게 말했어요. 지은아, 나는 당신을 벌할 생각은 한 번도 없었어. 그냥 좀 아쉬울 뿐이야. 나는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당신에게 잘해주면 언젠가는 당신이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당신의 남편으로 생각할 거라고 믿었지. 당신 마음속에 늘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걸 몰랐어. 이 8년 동안 내가 희생한 것들이 당신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수도 있겠네. 그의 말은 마치 망치로 제 심장을 세게 내리치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이에게 너무 깊은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알았죠. 제가 아무리 미안하다고 해도 그이가 받은 상처를 메울 수는 없었어요.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어요. 휴대폰을 들어보니 화면에 뜬 이름에 저는 순간 얼어붙었죠. 제 첫사랑이었어요. 그이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다니 제 손에 들린 휴대폰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죠. 민준 씨는 제가 이상한 반응을 보이자 물었어요. 누구 전화야? 저는 침을 꼴꺽 삼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첫사랑이에요. 그이가 저에게 전화했어요. 민준 씨의 눈빛은 순식간에 더욱 차가워졌어요. 그는 더 이상 말없이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고 더 이상 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저는 휴대폰을 든 채 마음이 혼란스러웠어요.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죠. 받으면 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또 민준 씨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어요. 받지 않자니 마음 한편으로는 좀 아쉬웠어요. 어쨌든 8년 동안 그 일을 기다렸으니까요.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결국 수신 버튼을 눌렀어요.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작게 여보세요 라고 말했죠. 전화 너머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이내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제 첫사랑 지훈이었죠. 제 마음은 순식간에 조여들었어요. 8년 만에 드디어 그의 목소리를 다시 듣게 되었지만 저는 조금도 기쁘지 않았고 오히려 너무 긴장해서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어요.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말투는 매우 평온했고 어떤 파동도 없었죠. 지은아, 나 지훈이야. 지훈 씨인 거 알아요.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왜 갑자기 전화했어요? 지금 어디에요? 고향에 있어? 요즘 일 때문에 돌아왔다가 네가 아직 이쪽에 있다는 게 생각나서 전화해봤어. 지훈이 말했어요. 요즘 잘 지내? 저는 평상이 누워있는 민준 씨를 쳐다보았어요. 그이는 여전히 저에게 등을 돌린 채 창밖을 보고 있었고 어깨가 살짝 들썩이는 것이 울고 있는 건 아닌지 알 수 없었죠. 제 마음속에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저는 잘 지내요. 그냥 제 남편이 아파서 지금 병원에 있었어요.
제 심장이 순간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훈의 말투는 여전히 평온했고 조금도 걱정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그이가 무슨 중요한 말을 하려는 건 아닐까, 혹시 재결합을 말하려는 건 아닐까 생각했죠. 저는 급히 말해봐요. 듣고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지은아, 우리가 예전에 사귀었고 네가 아직 나를 못 잊었을 수도 있다는 거 알아. 지훈이 말했어요. 하지만 오늘 나는 너에게 확실히 말해야겠어. 나는 이미 결혼했고 아이도 3살이야.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 네가 앞으로는 나를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 연락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괜히 내 지금 가정을 방해할까봐. 뭐라고요? 저는 순간 얼어붙었고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아이도 있다고? 아이도 있다고? 에이, 나 5년 전에 결혼했어. 내 아내는 지금 내가 일하는 회사 동료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야. 우리도 사이가 아주 좋아. 지훈이 말했어요. 예전에 내가 너에게 미안하게 했고 너와 헤어져서 네가 오랫동안 힘들어했다는 거 알아. 하지만 그건 다 지난 일이야. 우리 모두 앞으로 나아가야 해.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는 나에게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는 그냥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고 생각하자. 그의 말은 마치 차가운 칼날이 제 심장을 세게 찌르는 것 같았어요. 제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났죠. 저는 8년 동안 그이를 기다렸고 그이 때문에 8년 동안 민주 씨를 거부했어요. 언젠가는 그이가 돌아와 저를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이는 이미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았고 저를 벌써 잊었다니. 이제 와서는 오히려 저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자기 가정을 방해하지 말라고. 저는 휴대폰을 든 채 온몸이 떨렸고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어요. 지훈 씨,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 있어요? 저는 당신을 8년 동안 기다렸어요. 당신 때문에 제 남편에게까지 미안한 짓을 했는데 당신은 이제 와서 이미 결혼했고 저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말하다니. 당신은 저에게 미안하지도 않아요? 지은아, 감정은 원래 강요할 수 없는 거야. 그때 내가 너에게 미안하지도 없는 거야. 그때 미안하게 헤어진 건 맞아. 지훈의 말투에는 조금도 미안함이 없었고 오히려 약간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건 네가 미련을 버리고 더 이상 비현실적인 환상을 품지 않도록 하려는 거야. 너도 네 남편이 있잖아. 너도 네 남편에게 잘해주고 그이와 잘 살아야 해. 더 이상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됐어. 나 할 일 있으니 끊을게. 앞으로 나에게 전화하지 마. 말을 마친 그는 그대로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 너머에서는 뜻도 않은 통화 종료음이 들려왔죠. 저는 휴대폰을 든 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고 머릿속은 새하였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죠. 8년. 저는 꼬박 8년을 그이를 기다렸는데 결과는 이런 식이라니. 그이는 이미 저를 잊었고 이미 자신만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저만 바보같이 과거의 추억에 매달려 있었고 그 때문에 민준 씨의 8년 청춘을 낭비하고 진심으로 저를 아껴주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니. 저는 정말 너무 바보였고 너무 멍청했어요. 그이가 너한테 뭐라고 했어? 민준 씨의 목소리가 갑자기 들려왔어요. 그이는 이미 몸을 돌려 저를 보고 있었는데 그의 눈빛에는 이전의 고통과 실망은 사라지고 오직 차가움만 남아 있었죠.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침대 옆에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어요. 울면서 말했죠. 민준 씨,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이는 결혼했고 아이도 있대요. 아이도 있대요. 저보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자기 가정을 방해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8년 동안 그이를 기다렸는데 그이를 기다리느라 이렇게 오랫동안 당신을 붙잡아 두어서는 안 됐어요. 당신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됐어요. 정말 미안해요. 민준 씨는 제가 우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를 위로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저를 쳐다보았죠. 한참 후에야 그이가 작게 말했어요. 지은아, 울지 마. 울어도 소용없어. 이제야 드디어 미련을 버렸구나.
그리고 네가 이 8년 동안 기다린 게 다 헛수고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고. 저는 고개를 들어 그이의 차가운 눈빛을 쳐다보았고 마음은 더욱 아팠어요. 그이는 이제 저에게 완전히 실망했다는 것을 알았죠. 제가 아무리 사과하고 아무리 후회해도 예전에 저에게 잘해주었던 그이의 마음을 되돌릴 수는 없다는 것을요. 민준 씨, 제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요. 저는 앞으로 다시는 그이를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을 잘 돌보고 당신과 잘 살게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없겠어요? 저는 그이의 손을 잡고 애원하며 말했어요. 민준 씨는 제 손을 살며시 밀어내고 고개를 저었어요. 지은아, 너무 늦었어. 정말 너무 늦었어. 나는 당신에게 여러 번 기회를 줬어. 8년 동안 나는 줄곧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렸고 줄곧 당신에게 잘해줬어. 당신이 나를 받아주기를 바랐지. 그런데 당신은? 당신 마음속에는 늘 다른 사람이 있었고 나를 한 번도 염두에 두지 않았어. 이제 그이가 당신을 원치 않으니 그때서야 나랑 잘 살고 싶다고? 그렇게 하는 게 나에게 공평하다고 생각해? 그의 말은 마치 찬물을 머리부터 들이붓는 것 같았어요. 저는 완전히 정신이 번쩍 들었죠. 그래요.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저는 이미 그이에게 상처를 주었고 이미 그이의 8년을 낭비했어요. 이제 와서 만회하려 한들 이미 너무 늦었죠. 저는 침대 옆에 앉아 눈물을 멈추지 않고 흘렸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는 이 평생 민준 씨에게 빚을 졌다는 것을 알았죠. 저는 침대 옆에 앉아 눈물을 멈추지 못하고 흘렸어요. 마음속으로는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웠죠. 민준 씨가 정말 저를 떠날까봐, 저희 8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날까봐, 그리고 앞으로 그이처럼 저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다시는 찾을 수 없을까봐 더욱 두려웠어요. 민준 씨는 제가 우는 것을 보면서도 얼굴에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어요. 한참 후에야 그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지은아, 우리 이혼하자. 뭐라고요? 저는 순간 얼어붙었고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눈물도 잊은 채 말했죠. 민준 씨, 농담하지 마요.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꼭 당신과 잘 살게요. 이혼하지 말아요. 이혼하지 말아요. 응? 농담하는 거 아니야. 진심이야. 민준 씨의 말투는 매우 평온이지만 진심이야. 그 안에는 당울했지만 단에는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야 알았어. 어떤 사람의 마음은 아무리 많이 희생해도 녹일 수 없다는 것을. 아니에요, 민준 씨.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급히 그이의 손을 잡고 간절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때 바보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이만 생각하고 당신의 좋은 점을 무시했던 거예요. 이제 정신을 차렸어요. 저는 다시는 그이를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을 잘 돌보고 당신과 잘 살게요. 딱 한 번만요. 민준 씨는 제 손을 살며시 밀어내고 고개를 저었어요. 지은아, 기회는 내가 이미 여러 번 줬어. 당신이 스스로 소중히 여기지 않은 거지. 결혼 첫 해에 내가 당신과 소통하려 했던 순간부터 나중에 승진 기회를 포기하고 당신 곁에 머물렀던 순간, 그리고 몸이 안 좋으면서도 당신을 돌보려고 했던 순간까지 내가 하니 모든 일들을 당신은 눈여겨보지 않았고 마음속에는 늘 다른 사람만 있었어. 이제 그이가 당신을 원치 않으니 그때서야 나랑 잘 살고 싶다고. 그의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저를 난도질하는 것 같았어요. 그이가 말한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죠. 제가 스스로 기회를 여러 번 놓쳤고 제가 스스로 그이가 저에게 잘해주었던 모든 것을 탕진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결혼한 지 벌써 8년이 됐잖아요. 당신은 저에게 조금도 감정이 남아있지 않아요. 저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울먹이며 물었어요. 있었어. 하지만 그 감정은 이 8년 동안 당신에 의해 조금씩 따라 없어졌어. 이제 당신에게 남은 건 실망감뿐이고 그리고 약간의 해방감이야. 해방감이라고요? 저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그이를 쳐다보았어요.
에이, 민준 씨가 말했어요. 당신과 함께한 이 8년 동안 나는 조금도 행복하지 않았어. 매일 당신이 나를 받아줄까봐 걱정했고 매일 내 감정을 억눌러야 했지.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정말 너무 지쳤어. 이제 이혼하는 것이 나에게도 일종의 해방감이야. 저는 그이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그이가 정말 저와 이혼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 마음은 순식간에 바닥으로 가라앉았죠.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침대 옆에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민준 씨, 제발 저와 이혼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앞으로 정말 잘해줄게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없겠어요? 민준 씨는 더 이상 말없이 그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제가 아무리 울고 애원해도 그는 다시는 저를 쳐다보지 않았죠. 한참을 울고 나자 저도 지쳤고 천천히 울음을 멈췄어요. 아무리 울고 애원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죠. 그이는 더 이상 저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 거예요. 잠시 후 민준 씨가 고개를 돌려 저를 보며 말했어요. 이혼 문제는 내가 태어난 후에 처리하자. 재산은 우리가 결혼 후에 산 그 집과 집안에 있는 예금 중에서 절반을 당신에게 줄게. 어차피 우리 부부였잖아. 나는 당신을 너무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그이가 이렇게 말할 줄은 몰랐어요. 마음속으로는 죄책감과 동시에 너무나 아팠죠. 그이는 저와 이혼하려는데도 저를 먼저 생각하고 재산의 절반까지요. 이 8년 동안 그이에게 상처만 줬을 뿐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었으니. 민준 씨, 저는 당신 재산 필요 없어요. 제가 당신에게 미안하다는 거 알아요. 그 재산은 원래 당신 것이니까 저는 받을 수 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어차피 우리 부부였잖아. 이혼하더라도 당신이 너무 힘들게 사는 걸 원치 않아. 민준 씨가 말했어요. 당신은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이런 건 다 내가 자원해서 하는 일이야. 앞으로 우리가 이혼하면 당신은 죄책감 아래서 하는 일이야. 예전 일은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연락도 하지 마. 그의 말은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어요. 그이가 저와 완전히 선을 긋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죠. 민준 씨, 제가 당신에게 미안하다는 거 알아요. 저는 이 평생 당신에게 빚을 졌어요. 당신이 저에게 잘해주었던 것을 기억하고 앞으로 최대한 당신에게 보상할게요. 저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민준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당신은 나에게 보상할 필요 없어. 당신이 앞으로 당신대로 잘 살고 나를 더 이상 방해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보상이야. 말을 마친 그는 눈을 감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분명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저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었죠. 저는 침대 옆에 앉아 그이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죄책감과 후회로 가득 찼어요. 제가 제 손으로 이 결혼을 망쳤고 제가 제 손으로 저를 아껴주었던 사람을 잃었다는 것을 알았죠. 만약 그때 제가 좀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만약 그때 제가 그이에게 잘해주었더라면 아마 지금쯤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한들 이미 너무 늦었고 모든 것을 되돌릴 수는 없어요. 다음 며칠 동안 저는 여전히 매일 병원에 가서 민준 씨를 돌봤어요. 그에게 물을 떠다 주고 약을 먹이고 얼굴과 손을 닦아주며 그이에게 보상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하려 했죠. 하지만 그이는 여전히 저에게 냉담했고 저와 말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시간은 눈을 감고 쉬거나 창밖을 바라보았죠. 그이가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저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탓할 거라면 제가 그때 너무 어리석고 이기적이었던 저 자신을 탓해야죠. 곧 민준 씨의 몸은 거의 회복되었고 의사는 이틀 후에 퇴원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이 소식을 듣자 제 마음은 기쁘면서도 슬펐어요. 기뻤던 것은 그이의 몸이 드디어 좋아졌다는 것이고 슬펐던 것은 그이가 퇴원하면 우리가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하고 우리의 결혼 생활도 완전히 끝날 것이라는 점이었죠. 민준 씨가 퇴원하는 날 저는 특별히 일찍 일어나 재래시장에 가서
그이가 좋아하는 채소를 샀어요. 그이가 집에 오면 맛있는 밥을 해줄 생각이었죠. 혹시 제가 이렇게 정성껏 준비하는 것을 보고 그이가 이혼하려던 생각을 바꿀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이를 데리러 병원에 갔을 때 그이는 이미 짐을 다 챙겨 침대 옆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오자 그이는 고개만 끄덕일 뿐 아무 말 없이 짐을 들 뿐 아무 말 없이 짐을 들고 밖으로 나섰어요. 아무 말 없이 짐을 들고 밖으로 나섰어요. 저는 급히 그이를 따라가며 말했어요. 민준 씨, 오늘 제가 좋아하는 갈비랑 생선 샀어요. 민준 씨는 뒤돌아보지도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듣지 못한 것처럼요. 저는 면박을 당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이 곁에 붙어 다니며 말했어요. 민준 씨, 우리 집에 가서 잘 이야기해봐요. 제가 예전에 다 잘못했다는 거 알아요. 앞으로는 꼭 고칠게요. 앞으로는 꼭 고칠게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없겠어? 의미 없어. 그이는 드디어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보았어요. 눈빛에는 어쩔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 가득했죠. 저는 너무 답답해서 울기 직전이었어요. 다시 한 번만 저를 믿어줘요. 딱 한 번만요. 저는 절대 다시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나는 당신을 더 이상 믿지 않을 거야. 민준 씨의 말투는 매우 단호했어요. 예전에 나는 당신을 믿고 8년 동안 기다렸지만 결과는 어땠어? 내가 기다린 건 당신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것뿐이고 내가 아파서 입원했다는 것뿐이야. 나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더 이상 버티고 싶지도 않아. 나를 마친 그는 몸을 돌려 다시 앞으로 걸어갔어요. 이번에는 더 빨리 걸었죠. 저는 그이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조급하고 불안했어요. 급히 쫓아가 그이의 팔을 붙잡았죠. 민준 씨, 가지 마요. 우리 다시 잘 이야기해봐요. 당신은 저에게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결혼한 지 8년이 됐는데 어떻게 이혼하자고 말할 수 있어요? 바로 그때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두 멈춰서서 우리를 쳐다보았고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어요. 민준 씨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어졌어요. 그는 힘껏 제 손을 뿌리치며 말했어요. 지은아,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 사람들 구경거리 만들지 말고. 소란 피우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당신과 이혼하지 않고 싶을 뿐이에요. 저는 개의치 않고 소리쳤고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당신이 저와 이혼하면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저 혼자 어떻게 살라고요? 민준 씨는 미간을 찌푸렸고 얼굴색은 매우 좋지 않았어요. 당신은 예전에 어떻게 살았어? 지금도 그렇게 살면 돼. 당신이 다른 사람을 8년 동안 기다릴 수 있었다는 건 당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뜻이야. 나에게 의지할 필요 없어. 그의 말은 마치 찬물을 들이붓는 것 같았고 제 마음은 뼛속까지 쉬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포기하고 싶지 않았죠. 지금 그 일을 놓아주면 우리는 정말 끝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저는 다시 다가가 그의 팔을 붙잡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준 씨, 제가 잘못했어요. 이번 한 번만 저를 용서해줘요. 우리 이혼하지 말아요. 응? 제가 앞으로 꼭 당신을 잘 돌보고 당신과 잘 살게요. 다시는 당신을 화나게 하지 않을게요. 민준 씨는 이번에는 제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그저 깊이 한숨을 쉬며 말했죠. 지은아, 이러지 마. 우리 좋게 헤어지면 안 될까? 내가 이미 말했잖아. 재산은 절반을 당신에게 줄 거라고. 그 돈 가지고 가서 좋은 곳에서 잘 살아. 더 이상 나에게 매달리지 말고. 저는 당신 돈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당신만 있으면 돼요. 우리 이혼하지 않으면 돼요. 저는 울면서 말했어요. 바로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은아, 더 이상 민준이에게 매달리지 마.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지나쳐. 고개를 들어보니 이 형이었어요. 언제 왔는지 모르게 멀지 않은 곳에 서서 우리를 보고 있었는데 얼굴색이 매우 좋지 않았죠. 이 형님,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약간 놀랐어요.
나는 민준이 데리러 왔어. 막 퇴원해서 몸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는데 혼자 불편할까봐 이 형은 우리 곁으로 다가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지은아, 민준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네 마음속으로 잘 알잖아. 너 때문에 얼마나 희생했는지도 알 거고. 이제 네가 그이를 이렇게 상처 입혔으니 그이가 이혼하자고 하는 것도 더 이상 그이에게 매달리지 마. 그이에게도 살 길을 열어주고. 저는 매달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 그이와 잘 살고 싶어요. 저는 급히 변명했어요. 네가 그이와 잘 살고 싶다고? 이 형은 코웃음을 쳤어요. 그럼 예전에는 뭐 했어? 민준이가 너를 8년 동안 기다렸고 네 마음속에는 8년 동안 다른 사람이 있었잖아. 이제 다른 사람이 너를 원치 않으니 그때서야 민준이와 잘 살고 싶다고? 네가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 이건 네가 그이와 잘 살고 싶은 게 아니라 그이를 예비로 네가 갈 곳 없을 때에도 빛으로 삼는 거야. 이 형의 말은 마치 칼날이 제 몸을 난도질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입을 벌리고 반박하려 했지만 한마디도 할 수 없었고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울기만 했죠. 민준 씨는 저를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 형에게 이 형, 우리 가자. 더 이상 지은이와 실랑이 하지 말고라고 말했죠. 이 형은 고개를 끄덕이고 민준 씨를 부축하며 앞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급히 쫓아가 다시 민준 씨를 붙잡으려 했지만 이 형이 저를 막아섰어요. 지은아, 더 이상 쫓지 마. 쫓아가도 소용없어. 민준이는 이미 결심했어. 더 이상 자존심 상하는 짓 하지 마. 싫어. 저는 쫓아갈 거예요. 저는 민준 씨와 함께 있을 거예요. 저는 이 형을 밀치려 했지만 이 형은 힘이 세서 제가 밀 수 없었죠. 민준 씨와 이 형은 점점 멀어졌고 이내 택시를 타고 사라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택시가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며 눈물을 멈추지 않고 흘렸어요.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보며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렸죠. 저 여자 봐. 분명 남편에게 못할 짓을 했나 봐. 이제 이혼하려니까 저렇게 소란 피우는 거지. 그러게 얌전해 보였는데 이렇게 못된 짓을 할 줄이야. 남편은 참 좋아 보이는데 어쩌다 저런 아내를 만났을까? 그 말들은 마치 바늘처럼 제 심장을 찔렀어요. 저는 당장이라도 땅속으로 숨고 싶었죠. 더 이상 여기에 있을 면목이 없었어요. 급히 눈물을 닦고 고개를 숙인 채 빠른 걸음으로 병원을 떠났어요. 집에 돌아오니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민준 씨의 모습도 없었고 예전에 활기 넘치던 기운도 사라졌죠. 저는 소파에 앉아 우리가 8년 동안 살았던 이 집을 보며 마음이 쓰리고 쓸쓸했어요. 예전엔 민준 씨가 집에 있을 때는 매일 집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밥을 지어놓고 제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지금은 집이 엉망진창이고 차갑고 쓸쓸했죠. 생각할수록 마음이 아파서 결국 소파에 엎드려 통곡했어요. 제가 제 손으로 이 모든 것을 망쳤고 제가 제 손으로 민준 씨를 밀어냈다는 것을 알았죠. 하지만 저는 정말 그이와 이혼하고 싶지 않았고 정말 그이와 잘 살고 싶었어요. 다음 며칠 동안 저는 매일 민준 씨 회사 앞에서 그이를 기다렸어요. 그이와 잘 이야기해서 이혼하지 말라고 설득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이는 저를 볼 때마다 피해 다녔고 저에게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어요. 가끔 제가 그이를 막아서면 그는 그저 차갑게 지으나 더 이상 이러지 마. 우리 좋게 헤어지면 안 될까? 라고 말할 뿐이었죠. 한 번은 제가 그이 회사 앞에서 그이를 막아섰는데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이 회사 팀장님이 다가와 민준 씨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민준 씨는 미안한 듯 아무것도 아니에요. 팀장님. 그냥 집안의 사소한 일이에요. 라고 말했죠. 팀장님은 저를 한 번 보고 민준 씨를 한 번 보더니 대충 무슨 일인지 짐작했는지 더 이상 묻지 않고 민준 씨에게 빨리 출근하라고 말했어요. 민준 씨는 그 틈을 타 저를 뿌리치고 빠른 걸음으로 회사 안으로 들어갔죠. 저는 그의 회사 문 앞에 서서 오고 가는 사람들을 보았는데 모두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너무 창피했죠.
이렇게 계속 매달리면 민준 씨의 마음을 돌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이가 저를 더욱 싫어하게 만들고 사람들 구경거리만 될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마음속으로는 그저 제가 계속 버티면 민준 씨가 언젠가는 저를 용서하고 저와 다시 합칠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그렇게 계속 그이에게 매달렸어요. 병원에서부터 그이 회사, 그리고 그이의 거처까지. 하지만 그는 시종일관 저에게 차갑게 대했고 마음을 돌릴 기미는 조금도 없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또 그이의 거처로 찾아갔는데 문을 한참 두드려도 그이가 열어주지 않았어요. 저는 문 앞에서 오랫동안 기다렸죠. 그이가 드디어 문을 열어주었을 때 그이 옆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그 여자는 매우 온화해 보였고 손에는 보온병을 들고 있었는데 아마 민준 씨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러 온 것 같았어요. 그 여자를 보자마자 제 마음은 순간 불안해졌어요. 저는 급히 민준 씨에게 물었어요. 민준 씨, 이 사람은 누구예요? 당신과 무슨 관계예요? 민준 씨는 저를 쳐다보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아무런 파동도 없었어요. 내 동료야. 나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러 왔어. 지은아, 더 이상 여기 오지 마. 앞으로도 나를 찾아오지 마. 우리는 이제 불가능해. 그 여자도 저를 보며 예의 바르게 웃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들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칼로 베인 듯 아팠어요. 저는 민준 씨를 완전히 잃었다는 것을 알았죠. 민준 씨와 그 여자가 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났어요. 제가 아무리 매달려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죠. 그이는 더 이상 저와 어떤 관계도 맺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눈물을 멈추지 않고 흘렸지만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여자는 제가 슬프게 우는 것을 보고 약간 안쓰러웠는지 민준 씨의 팔을 살짝 잡아당기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냥 그이한테 다시 잘 말해보는 게 어때? 민준 씨는 고개를 저으며 저를 보며 말했어요. 지은아, 돌아가. 더 이상 나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마. 우리는 정말 불가능해. 말을 마친 그는 문을 닫아버렸고 저와 저의 눈물은 문 밖에 갇혔죠. 저는 문 밖에서 문 안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말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저는 문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고 다리가 저리저리 때쯤에야 천천히 돌아서서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내려갔어요. 그 후로는 저는 다시는 민준 씨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찾아가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다시 찾아갈 면목이 없었기 때문이죠. 제가 이미 제 얼굴을 다 구겼고 다시 찾아가 매달리면 더 창피할 뿐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곧 문제가 찾아왔어요. 예전에 병원과 민준 씨 회사 앞에서 소란을 피웠던 일 때문에 주변 이웃들과 제 예전 친구들이 제가 한 일들을 모두 알게 된 거죠. 그들은 모두 제 뒤에서 저를 비난했어요. 제가 분수를 모르고 좋은 삶을 살면서도 굳이 첫사랑을 생각하다가 결국 제 결혼 생활을 망쳤다고 말이죠. 예전에 저와 사이가 좋았던 친구들도 더 이상 저와 연락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제가 재래시장에서 그중 한 명을 만났는데 제가 인사를 하려 하자 그는 못 본 척하고 돌아서서 가버렸어요. 저는 그들이 모두 저를 무시하고 제가 너무 지나쳤다고 생각한다고 하고 더 불운한 것은 제가 일하는 직장도 이 일들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원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이라 저와 민준 씨의 이야기는 금방 회사 전체에 퍼졌어요. 동료들은 저를 볼 때마다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았고 가끔은 뒤에서 저를 수군거리기도 했죠. 팀장님도 저를 불러서 제가 회사의 분위기를 해친다며 앞으로 조심하라고 말했어요. 나중에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했는데 저는 당연히 해고되었죠. 해고 통지서를 들고 회사 문 앞에 서 있는데 제 마음은 막막했어요. 저는 일자리를 찾아 나섰지만 어느 회사든 제가 예전 일을 이야기하면 저를 원치 않았어요. 그들은 모두 저처럼 결혼에 불성실하고 질척거리는 사람은 인품에 문제가 있어서 채용할 수 없다고 말했죠. 일자리를 찾지 못하니 수입원도 없었어요. 예전에 민준 씨와 살던 집은
우리가 이혼할 때 그이가 여전히 절반의 돈을 저에게 나눠주겠다고 고집했지만 그 돈은 금방 제가 다 써버렸어요. 저는 아주 작고 어둡고 습한 단칸방을 빌려 살았는데 예전에 살던 집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천지 차이였죠. 매일 아침 깨어나면 텅 빈 방과 쌓여있는 임대료, 수도, 전기 요금을 마주해야 했어요. 저는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때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민준 씨처럼 좋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저를 사랑하지도 않는 첫사랑을 굳이 기다렸을까? 하지만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한들 이미 너무 늦었고 모든 것을 되돌릴 수는 없어요. 한 번은 제가 길에서 이 형을 우연히 만났어요. 그는 저를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미간을 찌푸리고 아무 말 없이 황급히 가버렸어요.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쓰리고 쓸쓸했어요. 그이도 저를 무시하고 제가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았죠. 나중에 저는 예전 이웃들을 통해 민준 씨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들은 민준 씨의 몸이 아주 잘 회복되었고 지금은 그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던 그 여자 동료와 함께 지낸다고 말했죠. 그 여자 동료는 정말 좋은 사람이고 온화하고 다정하며 민준 씨에게 정말 잘해준대요. 매일 밥을 해주고 함께 산책도 한다고요. 그들은 또 민준 씨가 지금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 보이고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으며 전체적으로 몇 살은 더 젊어 보인다고 말했어요. 이 소식들을 듣자 제 마음은 아프면서도 부러웠어요. 아팠던 것은 민준 씨에게 행복을 주었어야 할 사람이 원래는 저였는데 제가 제 손으로 그 일을 밀어냈다는 것이고 부러웠던 것은 민준 씨가 드디어 진심으로 그 일을 아껴주는 사람을 찾아서 그이가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점이었죠. 또 시간이 흘러 민준 씨와 그 여자 동료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했고 결혼식도 매우 성대하게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축복하러 갔다고요. 저는 결혼식에서 민준 씨가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상상하며 죄책감으로 가득 찼어요. 제가 그이에게 빚진 것은 이 평생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죠. 그리고 저 자신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저는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죠. 매일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도록 일했지만 겨우 얼마 안 되는 돈밖에 벌 수 없었어요. 가끔은 생각해요. 만약 그때 제가 그렇게 이기적이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바보 같지 않았더라면, 민준 씨와 잘 살았더라면 지금쯤 저도 그이처럼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었을까? 하지만 인생에는 만약이 없어요.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이고 자신의 잘못에 대가를 치러야 하죠. 선에는 선의 보답이 있고 악에는 악의 보답이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안 갚는 것이 아니라 때가 오지 않았던 것뿐이죠. 제가 예전에 민준 씨에게 그렇게 대했으니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모두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때가예요. 지금의 저는 매일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살고 있어요. 저는 다시는 민준 씨처럼 저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찾을 수 없을 것이고 다시는 예전처럼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저는 그저 이 작은 단칸방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저의 예전 이기심과 어리석음에 대한 평생의 대가를 치러야만 해요. 여러분도 저를 반면교사 삼아 곁에서 진심으로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잃고 나서야 후회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정말 늦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또 어떤 유형의 이야기가 듣고 싶으신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저희는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